내 동생을 절벽 아래로 밀어넣고 너희는 편히 사느냐? 꽃 같던 16내 동생 소희가 피 칠갑이 된 채 차가운 바다로 떨어질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놈들의 숨통을 끊기 전엔 저승 문턱도 밟지 않겠다고. 나카무라 겐지. 소자로 승진해 경성을 호령하며 떵떵거리고 사니 좋더냐? 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사토. 그놈과 함께 매일 웃고 떠드니 세상이 내 것 같지? 천만에. 지금 내 가마를 메고 땀 흘리는 이 가마꾼이 누군지 너는 꿈에도 모를 거다. 계집의 몸으론 복수조차 허락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라서 나는 머리를 자르고 가슴을 동염했다. 고운 이름 서리도 버렸다. 지리산 자락에서 짐승처럼 구르며 손바닥엔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박여도 나는 단 한순간도 그날의 비명소리를 잊은 적이 없다. 지금 내 품 안에는 소희의 유품인 부러진 비녀가 들어있다. 아주 날카롭게 내 놈의 목덜미를 단숨에 꿰뚫을 수 있을 만큼 서슬 퍼렇게 갈아두었지. 나카무라, 오늘 너를 모실 마지막 목적지는 저승이다. 내 동생이 기다리는 그 차가운 절벽 아래로 이번엔 내가 너를 밀어 넣어주마. 기대해라. 7년을 기다린 나의 칼춤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오늘 이야기 시작 전 듣고 계신 지역이 어딘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행운이 가득하시도록 좋은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성 남산 아랫자락 늦여름의 볕이 돌바닥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소자의 행차 앞에는 언제나 같은 풍경이 펼쳐졌지요. 조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거나 모른 척 골목 안으로 몸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저 멍하니 서서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었고 이 땅에서 그 서열의 맨 꼭대기는 언제나 일본 제국의 군복이었습니다. 서리는 가마채를 어깨에 걸친 채 그 서열의 맨 아래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멈춰. 차갑고 느른한 한마디가 떨어지면서 가마가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나카무라가 천천히 가마 밖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하필 그 한 발이 돌 사이에 고여있던 흙탕물을 밟아버렸지요. 군화 코끝에 황토물이 튀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흙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카무라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없었습니다. 발길질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설명도 경고도 없이 가마채를 내려놓던 서리의 옆구리를 군화코가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서리는 그 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늘이 빙빙 도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만큼의 통증이었습니다. 닦아. 나카무라는 쓰러진 서리를 내려다보며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서리는 일어났습니다. 바닥을 짚고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그 남자의 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품에서 헝겊 조각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군화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주변을 지나던 조선인 짐꾼 하나가 그 광경을 보다 못해 눈을 돌렸고 어린아이 하나는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잡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치욕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를 위해 만들어진 말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그 장면은 보는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파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리의 눈을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눈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수치심도 얼굴 위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군화를 닦는 손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그 눈은 나카무라의 발목 아래 아킬레스건 위치를 차갑게 가늠하고 있었지요.
바닥 돌틈에 자갈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각진 돌멩이. 서리의 손가락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군화를 닦는 척 몸을 낮추면서 엄지손가락 끝으로 자갈을 조용히 집어들었지요. 나카무라는 이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시장 골목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몸을 돌려 다시 가마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서리의 손목이 아주 짧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자갈은 포물선도 그리지 않은 채 직선으로 날아가 나카무라의 아킬레스건 바로 위를 강타했지요. 툭! 나카무라의 왼발이 삐끗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려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었고 그 몸이 제 무게를 버티지 못한 채 옆으로 쏠리면서 일본 제국 육군 소자 나카무라 겐지는 경성 한복판의 흙탕물 위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풍덩 하고 물이 튀었습니다. 아까 군화에 묻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온 군복이 흙탕물에 젖었습니다. 주변이 순간 얼어붙었지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웃는 건 고사하고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나카무라의 부하들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고 나카무라는 고함을 지르며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엇에 걸렸는지조차 모른 채로 서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헝겊 조각을 두 손에 쥔 채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하지만 그 입 가장자리에 아주 잠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7년이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그 첫 번째 신호가 흙탕물 한 방울처럼 조용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마꾼들이 묶는 허름한 헛간 한 귀퉁이에 등을 붙이고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낮에 본 것들이 자꾸만 되살아났지요. 아킬레스건을 타격한 자갈 한 알의 쾌감 같은 건 채 1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을 채운 건 전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경성 북촌 골목으로 접어들던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가마를 맨 서리는 그날도 묵묵히 뒤를 따랐는데 좁은 골목 안쪽에서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요. 나카무라의 부하들이 작은 기와집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였지만 그건 명분이었을 뿐이고 진짜 이유는 집안에 젊은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골목 어귀에서 가마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와집 안에서 쏟아지는 소리들, 그릇이 깨지는 소리, 뒤집히는 장독, 그리고 여자의 울음이 한데 뒤섞여 골목을 가득 채웠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거두고 발걸음을 빠르게 옮길 뿐이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된다는 듯이 나카무라는 가마에 기댄 채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부채를 접었다 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참아온 7년과는 별개로 저 만행만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복수와는 다른 문제라고. 서리가 향한 곳은 경성관청이었습니다. 나카무라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오후에 목격한 내용을 종이에 빼곡히 적어 어둠이 내리기 전 관청 문을 두드렸지요. 접수를 받은 건 조선인 아전이었습니다. 그 아전은 서리가 적어온 종이를 펼쳐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끝으로 짚듯이 그 종이를 다시 서리에게 돌려주며 말했지요. 없던 일로 하시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면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한참을 버틴 끝에 결국
면장의 집무실 문턱까지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리가 본 것은 평생 잊히지 않을 장면이었지요. 면장은 책상 뒤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지만 서리가 나카무라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버렸습니다. 굳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사람이, 관복을 입은 조선의 관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알고 하는 말이오? 서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분노도 무관심도 아닌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나카무라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관복을 입은 사람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오히려 서리의 가슴을 더 차갑게 만들었지요. 면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고발을 접수하면 나카무라 소자는 제보자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그대도, 그대가 아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요. 나는 그대를 보호할 힘이 없소. 보호할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말이었지요. 서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면장의 집무실 창으로 들어오는 저녁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그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섰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조선인이 기댈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그 방 안에서 다시 한번 온몸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청문을 나서는 서리의 귀에 안쪽에서 면장이 아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보자 인상착의를 적어두게. 나카무라 소자 쪽에서 나중에 물어올 수도 있으니.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원수에게 찾아가도 법이 없고 제나라 관청에 고발해도 법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법이란 결국 힘 있는 자의 발길질이 곧 법이었던 것입니다. 서리는 그 사실을 이미 7년 전에 알았어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동생이 그 절벽 위에서 몸을 던지기 전에 그날 밤 헛간으로 돌아온 서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부러진 비녀를 꺼내어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그 날카로운 끝을 천천히 더듬었지요.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아직 부러지지 않은 쪽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법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이 손으로, 이 몸으로, 이 비녀 끝으로.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사토 히로시라는 자를 처음 본 건 서리가 가마꾼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카무라의 행차에 늘 따라붙는 인물이었는데 계급으로는 나카무라보다 2단계 아래였지만 실제로 악행을 손수 집행하는 건 언제나 이자였지요. 나카무라가 머리라면 사토는 주먹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움직이는, 그러면서도 제 몫의 재미와 이익은 절대 놓치지 않는 종류의 인간. 서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전 그 절벽 위에도 이 얼굴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뒤에 서서 어린 소희를 향해 실실 웃던 그 낯짝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살이 오르고 콧수염이 자랐어도 서리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얼굴은 평생을 두고 잊히지 않는 법이니까요. 지워내려 발버둥쳐도 꿈속까지 따라오는 그런 얼굴이. 서리는 그날부터 사토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경성 서촌시장 안쪽의 국밥집에 들르는 것이었는데 혼자 막걸리 두어 사발을 걸치고 나서 반드시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돌아오는 길에 행패를 부렸지요. 노점상의 물건을 발로 차거나 지나가는 조선인을 붙잡고 이유 없이 뺨을 때리거나 때로는 물건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집어가거나 매번 조금씩 달랐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짓밟고 나서야 숙소로 돌아가는 것만은 한결같았습니다. 서리는 그 패턴을 사흘 동안 지켜보며 외웠습니다. 국밥집 들어가는 시각, 나오는 시각, 어느 골목으로 꺾어지는지, 그 골목 안쪽의 폭이 얼마인지, 담벼락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술 기운이 올라왔을 때 이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까지. 그리고 나흘째 밤이 왔습니다. 사토는 그날도 어김없이 국밥집을 나섰고 서촌시장 안쪽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늦가을 밤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오는 시각이었는데 골목 안은 낮에 소란이 가라앉고 상인들도 하나둘 가판을 거둔 뒤라 인적이 뜸했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사토가 골목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앞쪽 어둠 속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사토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벼락 그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작은 체구였지요. 사토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다가 그 웅크린 형체가 손을 내밀며 다시 한번 말하는 걸 듣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나리, 여기 이 금붙이 하나만 봐주시오. 아무도 모르게 팔아야 하는데 출처를 아는 사람한테는 못 팔겠고. 사토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금붙이, 아무도 모르게.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욕심 많은 자에게 최고의 미끼였지요. 사토는 좌우를 한번 흘기 살피고는 그 웅크린 형체 쪽으로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어디 보자. 얼마짜리냐? 웅크린 사람이 손을 펼쳤습니다. 달빛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아 사토는 더 가까이 몸을 숙였는데 그 찰나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보다 빠르게 일어선 몸이 사토의 손목을 잡는 것도, 그 손목을 바깥쪽으로 꺾어버리는 것도, 무릎이 사토의 옆구리를 파고드는 것도 모두 한 박자도 어긋나지 않고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토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그냥 긴 수만 가닥뿐이었습니다. 미처 소리를 지를 틈조차 없었지요. 택견의 덜미잡이였습니다. 상대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빼앗아 땅에 붙여버리는 기술인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토의 몸이 제 무게에 이끌려 스르르 무너지듯 바닥으로 내려갔고 그 순간 서리의 발이 정확하게 사토의 왼쪽 팔꿈치 관절을 밟았습니다. 꺾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뚝! 사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서리의 손이 이미 사토의 목 뒤를 짓누르고 있었기에 그 비명은 골목 담벼락을 타고 흩어지기도 전에 가라앉았지요. 오른팔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각도로 뚝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담벼락 사이를 채웠다가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그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조차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몸을 쓰는 것도 그러했지만 감정을 쓰는 것도 산사에서 배운 그대로였지요. 격하면 틀린다. 스님의 목소리가 귀 어딘가에서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리는 사토의 무릎 양쪽을 속구치기 기술 특유의 짧고 예리한 타격으로 연달아 쳤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관절이 어긋난 정도만으로도 이자는 당분간 제 발로 걷기 어려울 터였지요. 사토는 골목 바닥에 납작하게 엎어진 채로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으니 상체를 들 수도 없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으니 무릎을 세울 수도 없었지요. 마치 거북이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저 그 자리에서 호흡만 가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런 사토를 내려다보며 딱 한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이자의 얼굴을 기억하는지, 7년 전 그 절벽 위에서 본 눈과 지금
이 골목 바닥에서 보는 눈이 같았습니다. 겁에 질려 흔들리는 그 눈빛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같은 사람이었지요. 서리는 돌아섰습니다. 골목 어귀를 빠져나오면서 두루마기 소매를 한번 툭 털었습니다. 가을 밤바람이 여전히 차가웠고 멀리서 국밥집 쪽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리는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골목 안의 사토는 발견되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조선인 노인이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처음엔 술 취한 거지인 줄 알았다가 군복을 보고 기겁했다지요. 사토는 그날 밤 나카무라의 숙소로 옮겨졌지만 양팔의 관절이 제 기능을 잃었고 무릎도 온전하지 않아 당분간 침상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무엇에 어떻게 당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카무라를 그 무엇보다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나카무라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그 다음날 아침 가마꾼들 사이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사토가 골목에서 발견된 이후 나카무라의 숙소에는 하루 종일 부하들이 드나들었고 무언가를 조사하는 듯한 움직임이 이어졌지요.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토 본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순식간에 당한 탓에 상대의 얼굴도 체구도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서리는 그날도 어깨에 가마채를 걸고 나카무라의 행차를 따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 고요한 얼굴 뒤에서 서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시간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소희를 잃고 난 뒤 서리가 처음 찾아간 곳은 지리산 자락의 작은 산사였습니다. 도망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어딘가로 계속 걸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고 걷다 보니 산길이었고 산길을 오르다 보니 절 마당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피투성이 맨발로 절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서리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고 밥 한 그릇을 내어주고 법당 옆 작은 방 하나를 열어주었지요. 서리는 그 방에서 사흘을 내리잤습니다.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고 또 깨어났다가 또 잠드는 것을 반복하면서 몸이 기억하는 고통과 마음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놓아가면서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서리가 마당으로 나왔을 때 스님은 마당 한쪽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춤인 줄 알았습니다. 팔과 다리가 물 흐르듯 이어지는 동작들이었는데 빠른 것 같으면서도 급하지 않고 강한 것 같으면서도 부드러웠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흐름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맞닿는 순간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서리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님이 동작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지요. 택견이야. 이 땅의 것이고 이 땅 사람의 것이지. 서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말도 없이 스님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지요. 어설프게, 엉성하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스님은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련이 시작된 건 그렇게였습니다. 스님은 가르치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마음을 말하는 사람이었지요. 첫날 서리에게 한 말도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견은 살생의 무술이 아니야.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이 무술의 본질이지. 그런데
스님이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땐 귀신보다 무서운 법이야. 서리는 그 말을 그날 이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련은 혹독했습니다. 스님은 자애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마당에 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한 동작을 100번 틀리면 101번째를 다시 시키고 땀이 비 오듯 흘러도 물 한 모금 마시기 전에 자세를 바로잡게 했습니다. 서리의 몸이 항의를 하는 것처럼 뻐근하게 굳어가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싫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동안만큼은 마음이 아픈 것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수련을 마치고 나서 서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어 서리 앞에 놓았지요. 이걸 가지고 내려가야 할 때가 되었어. 서리가 보따리를 풀자 안에 있는 건 낡고 해진 남자 두루마기 한 벌이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여자의 몸으로 움직이기에 너무 좁다면 잠시 다른 몸을 빌리는 것도 지혜야.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살아남아야 싸울 수 있어. 서리는 오랫동안 그 두루마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님이 얼마나 오래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헤아리면서 내려오는 산길에서 서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돌아보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발 아래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에 단단히 동여맨 압박붕대의 감촉을 확인하면서 그 기억이 서리의 발걸음을 붙드는 건 늘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나카무라의 가마를 어깨에 걸고 경성의 돌바닥을 걸어가면서 저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느른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 이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속이 뜨거워질 때, 그럴 때마다 서리는 스님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격하면 틀린다. 고요한 물이 깊은 법이야. 서리는 가마채를 다시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쪽 압박붕대 아래 깊이 품어둔 비녀의 감촉을 손끝 대신 마음으로 확인했지요. 부러진 끝이 날카롭게 갈려있다는 것을 서리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것을 갈아왔으니까요. 원수를 향한 칼은 서두를수록 무뎌지는 법이라는 것도 산사에서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왔습니다. 나카무라가 변한 건 사토가 쓰러진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나카무라는 오만했지만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가마꾼들을 내버려 두고 기분이 나쁘면 트집을 잡아 발길질 한두 번을 보태는 정도였지요. 잔인했지만 그 잔인함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고 패턴이 있는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토 사건 이후의 나카무라는 패턴이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잠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폭발했고 웃고 있다가 이유 없이 굳어졌으며 혼자 있을 때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부하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는지 나카무라 앞에서는 더욱 몸을 낮추고 말수를 줄였지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숙소 전체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포의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나카무라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성 한복판에서 자신의 최측근이 아무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다는 사실이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던 것이지요. 군인이란 적이 보이면 싸울 수 있고 적이 없으면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건 가장 익숙한 무기를 빼앗긴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카무라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안에 있다. 적은 내 주변 어딘가에 있다. 그날 오전
가마꾼들이 평소처럼 숙소 앞마당에 모여 대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카무라가 마당으로 나왔고 그 뒤를 일본 군인 넷이 따랐지요. 나카무라는 가마꾼들을 한 줄로 세우라고 명령했고 군인들이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서리를 포함해 가마꾼 7명이 마당 한가운데 나란히 섰지요. 나카무라는 그 앞을 천천히 걸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지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서리는 정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눈동자를 흔들지 않고 손끝에 힘을 주지 않고 그저 오래된 가마꾼이 그러듯 지쳐 보이면서도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표정을 유지하면서 나카무라가 서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서리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몇 초였겠지만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늘어졌지요. 나카무라의 눈이 서리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이마에서 눈으로, 눈에서 입으로, 입에서 다시 눈으로. 서리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 마음속으로 스님의 목소리를 불러왔습니다. 격하면 틀린다.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난 사흘간 어디서 잤나? 서리는 머뭇거림 없이 답했습니다. 가마꾼들이 묶는 헛간이라고 동료들도 함께였다고. 목소리는 평탄했고 눈빛은 무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나카무라는 다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가마꾼들이 하나씩 불려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들어간 사람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츰 길어졌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차츰 달라져 있었지요. 멀쩡히 들어갔다가 절뚝이며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들어갈 때보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방 안에는 나카무라와 군인 둘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군인들은 방 양쪽에 서 있었지요. 서리가 들어서자 군인 하나가 문을 닫았고 그 소리가 방 안 공기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사흘 전 밤 자리를 비웠다는 제보가 있는데 서리의 가슴이 한번 조였습니다. 누군가 보았던 것입니다. 헛간을 빠져나가는 걸, 혹은 돌아오는 걸, 혹은 그 사이 어느 순간을. 그런데 그 순간 서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지요. 서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소변이 급해 헛간 밖으로 나갔다가 숙소 담벼락 쪽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겁이 나서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것을 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사흘을 망설였다고. 말을 이으면서 서리는 시선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윗사람 앞에서 보이는 그 작고 비굴한 망설임의 눈빛으로. 나카무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담벼락 어느 쪽이냐고 물었습니다. 서리는 대답했습니다. 동쪽 담벼락이라고, 낮은 곳이라고, 외부에서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높이라고.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아닌 말이 나카무라의 의심을 서리에게서 바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지요. 나카무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군인에게 담벼락 동쪽을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나? 서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고했다가 소자님께 폐를 끼칠까봐 두려웠다고. 그 말의 끝에 아주 작게 떨림을 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의 떨림으로, 그러나 충직한 사람의 떨림으로.
나카무라는 한동안 서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가마 맨 앞에 선다. 내 주변을 눈 크게 뜨고 살펴라. 수상한 것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속 가마꾼, 최측근 호위, 원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이끌려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제 손으로 서리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이었지요. 방을 나오면서 서리는 마당의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는데 그 넓고 시원한 하늘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원수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깊이 숨을 죽여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더 오래, 더 고요하게, 더 완벽하게. 서리는 압박붕대를 한 번 더 단단히 조이는 것처럼 숨을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마채를 어깨에 걸었지요. 이 자리가 함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정이란 들어가는 자와 파는 자 중 누가 더 고요한가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서리는 지금껏 충분히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었지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때는 반드시 옵니다. 원수가 가장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전속 가마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리는 사흘 만에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카무라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그가 가마 안에서 중얼거리는 말의 절반쯤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가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지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분간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였지요. 복수를 준비하는 자에게 이보다 더 유리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 들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리는 그 이중성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유능해 보이면 의심받고 너무 무능해 보이면 쫓겨났지요.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도 안 되고 너무 못 알아들어도 안 됐습니다. 나카무라가 조선 여자들의 사진을 꺼내어 볼 때 눈길을 거두어야 했고 그가 부하들에게 행패를 부릴 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버티는 것 자체가 전투였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낌새가 느껴진 건 나카무라의 목소리 때문이었지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나카무라는 부하들을 일찍 내보내고 혼자 방에 있었는데 서리가 마당 귀퉁이에서 가마를 손질하고 있을 때 방 안에서 낮고 짧은 지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어조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나카무라는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 여유롭고 느른했는데 그날은 짧고 낮았지요.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이경이 넘었을 무렵 서리는 잠을 청하는 척 눈을 감고 있다가 마당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빠르고 여럿이었습니다. 헛간 틈새로 내다보니 일본 군인 대여섯이 나카무라 숙소 뒤편으로 무거운 것을 나르고 있었는데 달빛에 비치는 그 형체가 길쭉하고 육중한 나무 상자였지요. 서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가 서리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하들이 없었습니다. 나카무라 혼자 마당에 서서 서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혼자 따라올 수 있겠냐고.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한 것은 이러했습니다. 그간 수집해둔 금괴를 경성 바깥으로 옮겨야 하는데 많은 인원이 움직이면 눈에 띄니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만 데리고 간다는 것이었지요.
경성에서 탈취한 금괴였습니다. 조선 백성의 집과 상점과 절에서 빼앗고 협박하고 약탈해서 모은 것들이었지요. 그것을 이제 더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빛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충직한 가마꾼의 얼굴로 분부대로 하겠다고만 했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와 단둘이 인적 드문 야밤에 경성 바깥으로 조건만 놓고 보면 이보다 더 서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없었지요. 비녀를 품에서 꺼낼 수 있는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가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왜 나인가? 서리는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나카무라 주변에는 오래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서리보다 훨씬 오래 곁에서 일한 나카무라가 검증하고 또 검증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하필 전속 가마꾼이 된 지 열흘밖에 안 된 서리를 단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인가? 믿어서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었지요. 서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돌렸습니다. 나카무라의 행동 패턴을 되짚고 열흘 동안 관찰한 그 사람의 방식을 하나씩 꺼내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저녁 무렵 서리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함정이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분명한 신호였지요. 진짜 믿음에는 설명이 없지만 덫에는 반드시 미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끼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단둘이 야밤에 인적 없는 길에서 나카무라를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것, 그것 자체가 미끼였습니다. 서리는 결정했습니다. 가겠다고. 그러나 비녀는 꺼내지 않겠다고. 밤이 되었습니다. 나카무라는 평복 차림으로 나섰고 서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금괴가 담긴 나무 상자 2개는 서리가 지게에 얹어 등에 졌지요. 무거웠습니다. 뼈가 삐걱거릴 만큼 묵직한 무게였는데 그 무게가 등을 짓누르는 동안 서리는 눈을 앞이 아닌 주변으로 두었습니다. 어둠 속의 인기척을, 담벼락 너머의 숨소리를, 앞서 걷는 나카무라의 발걸음에 숨어있는 리듬의 변화를 경성 성벽 바깥쪽 솔밭 입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나카무라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아주 짧게 휘파람을 불었지요. 그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솔밭 양쪽에서 인기척이 터져 나왔습니다. 횃불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되는 총구였지요. 군인들이었습니다. 좌우에서 서리를 반원으로 에워싸는 형태로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5, 6, 7. 서리는 지게를 등에 진 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숫자를 세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으니까요. 나카무라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제 어쩔 셈이냐? 서리는 지게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양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소자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카무라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서리는 무릎 꿇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그 침묵의 길이를 온몸으로 재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총구들이 거두어졌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솔밭을 빠져나오면서 나카무라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서리의 마음에 걸렸지요. 돌아오는 길 내내
나카무라가 단 한 번도 서리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함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보내는 안도의 눈빛도 이제 믿겠다는 표정도 없이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지요. 마치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은 사람처럼. 숙소로 돌아와 나카무라가 방 안으로 들어서기 직전 그가 걸음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부하 하나를 가까이 부르더니 아주 낮게 서리의 귀에는 닿지 않을 만큼의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요. 서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날 밤 서리를 가장 오래 잠 못 들게 한 것이었지요. 나카무라가 그날 밤 부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서리가 알게 된 건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나카무라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서리를 부르는 방식도, 가마에 오르는 시각도, 밥 먹는 시간도 평소와 똑같았지요. 그런데 딱 하나 서리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부하 중 하나가 솔밭 함정 이후부터 서리를 따라붙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대놓고 미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척, 골목 어귀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척, 그러나 서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을 더 지켜본 것이었지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카무라가 서리 하나만 데리고 경성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엔 가마도 지게도 없었습니다. 평복에 삿갓을 눌러 쓴 차림으로 마치 두 조선인이 길을 가는 것처럼 꾸몄지요. 나카무라가 향한 곳은 서리도 처음 가보는 방향이었는데 경성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다 산자락으로 접어들더니 2시간쯤 걸었을 무렵 낭떠러지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소나무 군락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서리의 발이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늦게 멈추었습니다. 이 절벽을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지는 지형이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저 아래 바위 위로 부서지는 물소리까지 전부 방향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7년 전 서리가 서 있던 곳은 이 절벽의 반대편이었지요. 소희가 몸을 던진 바로 그 자리의 맞은편에 지금 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오는 법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소나무에 등을 기대며 서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금껏 서리를 바라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눈이었지요. 사흘 동안 지켜보고 확인하고 마침내 답을 찾아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밤 내 뒤를 밟았던 녀석이 보고를 해왔다. 솔밭을 빠져나온 뒤 내가 잠시 멈춘 자리에서 이것을 주었다고. 나카무라가 손을 펼쳤습니다. 작은 헝겊 조각이었는데 압박붕대를 동여매는데 쓰는 종류의 천이었지요. 솔밭 바닥에 무릎을 꿇을 때 옷 안쪽에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었지요. 나카무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압박붕대를 두른 남자는 없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짧지 않았지요. 서리는 숨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카무라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계속 말했습니다. 사토가 습격당하던 날 밤 헛간을 나간 것도 서리 혼자였고 면장 사무소에 제보를 넣으러 갔던 사람의 인상착의도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사흘 동안 하나씩 꿰어 맞췄다고. 그리고 나카무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계집애의 언니였나?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서리의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희, 계집애. 이 남자의 입에서 동생이 그 단어로 불리는 것을 듣는 순간
서리가 7년 동안 눌러온 것이 드디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고요하고 또 고요했던 그 물의 맨 밑바닥에서 아주 오래된 돌덩이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나카무라가 덧붙였습니다. 너도 내 동생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해주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소나무 사이에서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솔밭 함정 때와 같은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5명뿐이었고 나카무라도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얹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엔 서리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남장 아래 단단히 동여맨 압박붕대를 한번 깊이 들이쉬며 느끼고 품 안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녀의 감촉을 심장으로 확인하고 서리는 삿갓을 벗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얼굴은 지금까지 나카무라가 보아온 가마꾼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하고 무디고 눈치만 보던 그 얼굴이 아니라 7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맑고 고요하고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 타오르는 것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권총을 꺼내려는 순간이 먼저였는지 서리의 몸이 움직이는 순간이 먼저였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도 나중에 분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보다 빠르게 서리의 왼발이 바닥을 짚고 몸이 솟구쳤습니다. 택견의 솟구치기였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군인의 손목을 발등으로 걷어 올리며 권총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고 그 반동으로 착지하면서 이어진 오른발의 발따기가 두 번째 군인의 옆머리를 가로질렀지요. 세 번째는 덜미잡이였습니다. 달려드는 군인의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방향으로 흘리면서 상대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꾸라지게 만드는 기술이었는데 소나무 뿌리에 군인의 이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절벽 아래까지 울렸을 것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거의 붙어서 왔는데 서리는 그 둘 사이로 몸을 비집어 들어가 두 사람의 무게중심을 동시에 빼앗았고 결과는 두 사람이 서로를 부딪히며 한꺼번에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전부 합쳐 20번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나무 군락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절벽 끝 가장자리에는 나카무라 혼자 서 있었습니다. 등 뒤가 낭떠러지였지요. 권총은 이미 서리가 발로 걷어차 바위 아래로 떨어진 뒤였고 주변의 부하들은 하나같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지요. 7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마지막 10걸음을 서두를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끝이 절벽 끝에 닿았을 때 그제야 멈추었는데 그 뒤로는 허공뿐이었지요. 멀리 아래쪽에서 물소리가 올라왔습니다. 7년 전 소희가 떨어진 그 물소리와 같은 물소리였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서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것을 꺼내듯이 부러진 비녀가 손 안에 잡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끝이 손바닥을 눌렀지요. 서리가 그것을 꺼내어 나카무라의 왼쪽 어깨에 깊이 꽂았습니다. 힘을 쓴 것도 아니었고 분노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려주는 것이었지요. 7년 전 소희가 마지막으로 꽂고 있던 것을 이 남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비명을 삼키며 몸을 비틀었고 그 순간 서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동생은 떨어질 때 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너도 짐승처럼 떨어져라. 서리의 오른발이 짧고 정확하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발따기. 택견의 발따기는 상대를 해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서리는 나카무라를 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서 있는 균형을 거두어 갔을 뿐입니다.
나카무라의 몸이 뒤로 기울었고 발끝이 허공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물소리가. 서리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지도 않았지요. 뒤돌아 소나무 군락을 빠져나오면서 단 한 번도 발걸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리가 7년 동안 갈고 닦아온 것의 진짜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끝까지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소나무 사이로 늦가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어쩐지 조금 달랐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도의 바람이었지요. 서리는 걸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산길 중턱에 이르러서야 알았습니다. 가벼움이었습니다. 7년의 무게가 부러진 비녀 하나와 함께 그 절벽 아래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경성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서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발이 젖은 낙엽을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를, 바람이 소나무 꼭대기를 지나가며 내는 소리를, 저 멀리 어느 마을에서 올라오는 저녁밥 짓는 연기 냄새를, 그 모든 것을 서리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느끼며 걸었습니다. 지금껏 감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날의 산길만큼 선명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날이 없었지요.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한꺼번에 열린 것처럼 세상의 소리와 냄새와 빛깔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마꾼 숙소 헛간으로 돌아온 건 초저녁이었습니다. 동료 가마꾼들은 아직 저녁을 먹으러 나가고 없었지요. 서리는 그 빈 헛간에 혼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압박붕대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가슴을 옥죄어온 그 긴 천을 풀어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동여맨 탓인지 처음 몇 겹은 손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러나 한 겹, 두 겹, 천이 풀려나갈수록 숨이 조금씩 넓어졌고 마지막 한 겹이 풀렸을 때 서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그냥 숨을 쉬었습니다. 크게, 깊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장을 유지하던 두루마기는 개어서 헛간 구석에 두었습니다. 스님이 내어준 것이었으니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었지요. 서리는 그 대신 짐 보따리 안에 접어두었던 여자 치마를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빛이 바랬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것이었는데 그것을 입는 순간 서리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자였는지를 새삼스럽게 떠올렸지요.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치마 아랫단이 발등을 스치는 감촉,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가르는 방법, 비녀 없이도 머리를 단정히 올리는 방식이. 서리는 달빛이 드는 헛간 문 앞에 앉아 오래 헝클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빗어내렸습니다. 엉키고 짧아진 머리였지만 할 수 있는 만큼 곱게 따았지요. 소희가 어릴 때 언니 머리를 따아주던 것처럼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소희는 머리를 따을 때 항상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를 짧은 가락이었는데 언니가 좋아하는 것 같다며 자꾸만 불러주었지요. 서리는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도 오늘 밤만큼은 그것을 소리 내어 부를 수 없었습니다. 목이 아니라 다른 곳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이 밝기 전 서리는 혼자 그 절벽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이었습니다. 7년 전 소희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서리가 두 손을 내밀어도 닿지 못했던 그 끝으로. 산길을 오르면서 서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길가에 핀 들국화 몇 송이를 보고는 자연스럽게 손이 뻗었습니다. 늦가을에 이렇게 피어 있다는 게 신기했지요. 소희가 좋아하던 꽃이 들국화였습니다.
색이 화려하지 않아서 좋다고,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좋다고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했던 아이였지요. 절벽 끝에 이르렀을 때 동쪽 하늘이 막 붉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들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제 됐다는 말도 무엇 하나가 전부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그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꽃 옆에 손을 올려놓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맞으며 소희가 보았을 이 하늘을 같이 보면서 얼마쯤 지났을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서리는 일어났습니다.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소희도 그것을 원했을 것이었습니다. 언니, 오래 있지 마. 어서 가.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요. 나카무라의 시신이 발견된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경성 주둔 일본군 병사들이 절벽 아래 바위 위에서 그것을 발견했는데 시신 옆에는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돌로 눌러둔 것이었는데 그 종이 위에는 나카무라가 경성에서 저지른 일들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지요. 민가 약탈 16건, 금품 탈취 금액과 날짜, 부녀자 납치 및 가해 사건 목록, 그리고 거기 연루된 조선인 협력자들의 이름까지 관청에 고발했다가 돌려받은 그 종이를 서리는 그 사이 몇 장 더 채워두었던 것이지요. 종이 맨 아래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 땅의 법은 아직 살아있다. 소문은 경성시장 안쪽부터 번졌습니다. 누가 먼저 읽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퍼졌는지도 몰랐지만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에는 이미 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나카무라가 죽었다는 것, 그의 죄목이 낱낱이 적힌 경문이 발견됐다는 것, 누가 한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으면 두려움이 남는 법이었으니까요. 이번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억누르는 자의 두려움이었지요.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서리는 그 소문이 번지는 시간에 경성 장터 안쪽 포목전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닦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든 채로 누가 보아도 그냥 장터를 지나가는 평범한 조선 여자였지요.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서리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리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면서 서리는 포목전 처마 아래 앉아 술을 놓고 있는 할머니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 할머니였는데 그 무릎 위에 놓인 수틀 위에는 들국화가 수놓아지고 있었지요. 색실이 바늘을 따라 천이에 한 땀 한 땀 박히면서 꽃잎이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들국화를 눈에 담으면서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것이 텅 비었던 어느 자리로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서리는 안개가 낮게 깔린 장터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소리들 사이로, 이 땅의 냄새와 빛깔 사이로 서리는 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것이 없었으니까요. 소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뒤가 아니라 앞에 있었습니다. 장터 안개가 서리의 뒷모습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이름도 흔적도 그림자도 남기지 않은 채로 서리는 다시 민초가 되었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 살아있는
수천 수만의 이름 없는 사람들 중 하나로. 그러나 그 이름 없음이 이제는 더 이상 지워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뿌리째.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재밌었는지 소감도 남겨주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릴게요.